옛날 강원도 지방 산골 마을에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정씨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남의 집 품팔이를 하거나 농사일이 없을 때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 팔며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그 살림살이가 매우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 총각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외톨이인데다 집안의 유일한 3대 독자여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덕배도 돌석이도 모두 장가들어 아들, 딸 놓고 잘들 사는데 왜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 처자는 없는지 모르겠네. 매일 죽어라 일만 하는데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이러다 장가 한번 못 가보고 늙어 죽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에고. 정 총각은 먼저 장가들어 행복하게 사는 동무들을 보며 부러운 마음에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장마철이 되어 농사일도 할 수 없었고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일 또한 힘들어지자 총각은 그동안 집안에 저장해 놓았던 약초들을 가지고 장터에 나가 판 뒤 그 돈으로 약간의 곡식을 사가지고 장터를 떠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따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에 무슨 일인지 호기심이 일어 그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있는 보덕사라는 큰 절이었는데 마침 그날이 절에서 큰 행사가 열리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자신도 모르게 절 안으로 들어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불공을 드리는 모습에 자신도 그들을 따라서 수없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총각은 절을 하는 와중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을 보며 속으로 저는 3대 독자인데 아직까지 장가들지 못해 돌아가신 부모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참한 처자와 혼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절을 열심히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기특하다는 듯 웃음을 띠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젊은 양반이 불심이 대단하네 그려. 아니 무슨 바람이 있어 그리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어. 정 총각은 사람들의 물음에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장가들지 못해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크게 웃으며 총각을 격려했습니다. 그랬구려 보아하니 홍기가 좀 지난 듯한데 열심히 부처님께 불공 드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총각에게도 좋은 짝이 나타날 테니 기운 내도록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총각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절에서 내어주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는 절을 떠났습니다. 절을 나와 얼마나 걸었을까 총각의 귀로 은은하게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읊는 소리가 들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가 보자. 그가 도착한 곳은 이전에 다녀온 절보다 규모가 작은 암자였는데 이 작은 암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 총각은 자신도 사람들 속에 섞여 한참을 정성껏 절하며 기도드리고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총각은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들어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 들러 부처님께 기도드리겠다 다짐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어느 정도 그치자 총각은 약초를 캐기 위해 오랜만에 산에 올랐습니다. 총각이 한참 정신없이 약초를 캐는 와중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어느새 빗줄기가 굵어져 총각은 비를 피해 쉴 곳을 찾아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참을 헤맨 총각 앞에 커다란 폭포 옆으로 동굴이 나 있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동굴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며 쉴 수 있었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잘못하다간 산속에서 밤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동굴 벽에 기대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총각의 눈에 동굴 안쪽에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여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돌로 만들어진 불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불상을 갖다 놓았는지 총각은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상 모양을 한 종유석이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순박한 정총각은 전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불상을 향해 공손히 절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저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온정을 베푸신 김에 부디 장가들 수 있게 참한 색시감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자신의 소원을 담아 얼마나 기도드렸는지 정 총각은 다리가 뻐근히 아파오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불상 앞에 앉아 한참을 쉬다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쏟아지는 빗줄기도 모두 그치고 한 줄기 햇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동굴을 나와 해가 지기 전까지 약초를 캐었는데 그날따라 귀한 약초들이 총각의 눈에 많이 띄어 집으로 돌아가는 총각의 망태기 안에는 귀한 약재들로 가득했습니다. 내 산에 올라 약초를 캔 이후 오늘같이 좋은 약초들을 많이 캐보긴 처음이네. 아무래도 동굴 안에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일이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앞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굴에 들러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야겠어. 그날 이후로 총각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동굴에 들러 한참 동안 돌부처님께 절하며 자신의 소원을 담아 기도드렸습니다. 총각의 생각대로 매일 정성을 담아 부처님께 기도드렸더니 많은 양의 약초들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은 총각이 폭포 옆 그늘진 곳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산골 일대가 흰구름으로 가득 차오르더니 구름 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총각을 향해 자네는 서둘러 이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가보게나. 그곳에 한 여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한시 앞비 가서 그녀를 구하도록 하게. 말을 마친 백발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노인이 사라지자 산골 가득 차 있던 구름들이 총각에게 몰려들면서 그를 무겁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총각은 숨 한 번 내쉬기 어려웠고 온몸을 짓누르는 구름들 속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다 그만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총각은 꿈에서 만난 백발노인의 말과 자신을 짓누르던 구름의 느낌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져 예사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각은 노인의 말대로 서둘러 폭포 아래 골짜기로 달려가 보니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헐레벌떡 달려가 보자 어느 젊은 여인이 나병 환자에게 붙들려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총각은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는 그만 멈추질 못할까 이 고얀 놈. 헌한 백주대낮에 아녀자를 희롱하다니. 내게 쓴맛을 보기 전에 어서 썩거지거라. 총각이 산이 떠나갈 듯 호통을 치며 위협하자 나병 환자는 그 기세에 놀라 꽁지 빠지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총각이 그녀에게 다가가다 흠칫 놀라고 말았는데 젊은 여인의 자태가 이런 산골에서는 보기 힘든 빼어난 미모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은인이 아니었다면 이 한 몸 험한 꼴을 당했을 텐데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인이 말을 하며 총각에게 절하자 그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뿐이니 개의치 마십시오. 그나저나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테니 어서 산을 내려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총각의 말에 여인의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몸을 바로 세우려 할 때 한 발을 절룩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총각이 물으며 그녀의 다리를 쳐다보자 한쪽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것이 제 힘으로는 걸어서 산길을 내려가기 힘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여인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있자 총각이 그녀의 안색을 살피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리로는 산길을 내려가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설령 내려가신다 하더라도 밤이 어두워져 인가를 찾기 어려우실 텐데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총각의 말에 그녀는 더더욱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일 뿐 속으로는 그저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기 그지없어 한참을 생각하다 용기를 내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은인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송구스럽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에 벌겋게 물들었고 덩달아 총각까지 얼굴을 붉히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쩔쩔매었습니다. 이렇게 두 남녀가 어색하게 산길을 내려오는데 이미 해가 저물어 주위는 어둠으로 뒤덮였고 젊은 여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을 참고 길을 걷다 그만 얼마 못 가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다리가 더 상할 듯 싶습니다. 남녀가 유별하지만 어려워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시지요. 조금 있으면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산길을 내려가기 더 힘들어질 겁니다. 등을 내밀며 하는 총각의 말에 그녀는 오늘 처음 보는 이 남정네에게 자신을 맡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체념하고는 그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를 업고 내려오며 총각은 정신이 아찔해 오는 것을 느꼈는데 생전 처음 맞는 향긋한 여인의 향기와 등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에
심장이 두근거려 부디 그녀가 자신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달라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 또한 총각의 등에 업혀가는 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는데 건장한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듬직함과 그에게 풍겨오는 땀 냄새에 이상야릇한 기분에 휩싸이니 이 상황이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한참 산길을 걸어 내려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총각은 그녀를 하나밖에 없는 방 안에 누이고는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와 그녀에게 대접했습니다. 차린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신세를 지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언제고 이 은혜는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으십니다. 밥이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정총각과 여인은 시장하던 터라 말없이 밥그릇을 다 비웠고 그가 집안일을 정리하고 방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자 무거운 어색함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혼자 몸으로 어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정총각이 어색함을 못 이겨 한마디 물어보니 그 말을 들은 여인의 얼굴이 굳어지며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총각은 아차하는 마음에 황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봐서 불편을 드렸습니다. 방금 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시고 편히 쉬시지요. 그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하자 그녀 역시 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어떤 결심이 들었는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여인은 좋은 집안 출신의 여식으로 한 명문가에 시집을 갔다.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자 시댁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여인은 시댁 식구들에 의해 소박을 맞고 쫓겨나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허나 친정에 간다 한들 자신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위인들이라 시댁에서 쫓겨난 자신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 설령 받아준다 해도 집안에 먹칠을 한다 하여 한평생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며 온갖 상념에 사로잡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를 본 나병 환자가 그녀에게 몹쓸 마음을 품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총각이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 힘든 상황이시니 언제까지고 저희 집에 머무시다. 마땅한 거처가 생기시면 그때 떠나시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수년을 홀로 살았답니다. 행여라도 제가 몹쓸 생각을 품는 일은 추호도 없을 테니 안심하시고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편히 지내시지요. 총각의 말을 들은 여인은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만 푹 숙이고 방바닥만 하염없이 쳐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져 두 사람은 한 방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누워 자게 됐는데 총각이 조금이라도 꼼지락칠 아치면 여인은 행여라도 저 사내가 자신을 덮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잔뜩 긴장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총각대로 여인이 불편함을 느낄까봐 잔뜩 긴장하며 죽은 듯이 누워있으려 했는데 자신의 방에서 자는 것이 이리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죽을 맛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돼서야 총각이 겨우 잠에 들게 되자 그녀는 총각이 우렁차게 코를 골며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는 마음이 조금 놓이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이 눈을 떠보니 방 안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춰들고 방 안에는 총각의 자리에 이불이 개어진 채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밖에서 딸그락 소리가 들리며 총각이 아침상을 차려 들어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잘 주무셨는지요? 잠자리가 누추해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상을 봐왔으니 드시고 편히 쉬고 계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 할 일이 있으니 저녁 때쯤 돌아오겠습니다. 그녀에게 아침상을 내어주고 엉거주춤 나가는 총각을 보며 그녀는 말로 하기 힘든 고마움과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며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하여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으며 눈칫밥을 먹을 때는 그녀는 늘 채기를 달고 살다시피 했는데 얼마 만에 이리 마음 편히 밥을 먹는 것인지 그녀는 다시 한번 총각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것이 좋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총각과 여인의 불편하면서도 야릇한 동거가 이어졌고 어느 날 총각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캔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정성껏 차려진 음식에 향긋한 술까지 한 상 가득 준비해 놓고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언제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제 다리도 거의 다 나아 움직이기 수월해졌습니다. 그간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솜씨를 부려보았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앉으시지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여인은 두 손으로 총각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자신 역시 술잔을 가득 채우고 말했습니다. 오늘 은인께 드릴 말씀이 있지만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 술의 힘을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어려워 마시고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일단 술잔을 비우시지요. 총각은 그녀의 권유에 연거푸 술잔을 비워냈고 그녀 역시 조심스레 술 서너 잔을 마시고 나니 두 사람 모두 술 기운이 어느 정도 올라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총각은 얼굴이 붉어진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인은 총각의 얼굴을 보며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처지를 은인께 모두 말씀드려 은인께서도 제 형편을 알 것입니다. 이제 다리도 나아져 길 떠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떠난다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총각의 안색이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염치 없고 부끄러운 줄 알지만 저는 이제 천지간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입니다. 안 좋은 마음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하는 마음까지 먹었던 저를 은인께서 구해주셨으니 부디 제 한 몸 받아주신다면 남은 여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얼굴은 물론이고 목덜미까지 빨갛게 물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말을 들은 총각은 술 기운이 확 달아나 더듬거리고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 색시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그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들여 부드러운 그녀의 몸을 으스러지도록 껴안았고 그녀도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동침에 들어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첫날 밤을 보낸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단정한 차림을 한 뒤 동굴 속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가 그 앞에서 간단한 둘만의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총각에게서 그간의 일들을 모두 듣고는 그의 지극한 마음이 통해 부처님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 말하고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동굴을 찾아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고는 두 부부가 함께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며 약초를 캐기 시작하자 매일 귀한 약초를 수없이 발견하여 나날이 집안 형편이 좋아졌고 두 사람은 부처님에게 자식을 갖게 해달라 정성껏 기도를 드렸는데 그 정성이 지극해서인지 석 달이 지나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부는 첫째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둘째, 셋째 역시 건강한 아들을 낳아 삼형제를 정성으로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훗날 어느 보살이 총각이 누워 꿈을 꾼 곳에 암자를 지었는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구름이 무겁게 압박하였다는 것을 따서 암자의 이름을 운중암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의 운중암과 관련하여 전에 내려오는 운중암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지방에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사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노총각의 이름은 덕배라 했는데 덕배는 밤이면 밤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저지를 한탄했습니다. 내 나이 이제 40이 넘었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장가는커녕 여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늙어가겠구나. 참 내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로다. 밤이 깊어갈수록 잠은 오지 않고 온갖 상념이 몰려와 덕배는 결국 잠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초가집을 벗어나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어두운 산길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마침 보름달이 휘영청 떠 사방을 비추니 덕배는 깊은 밤 겁도 안 나는지 산 깊은 곳까지 저도 모르게 걸어 들어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계곡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흐르는 계곡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덕배는 맑은 계곡물을 바라보며 앉아있자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기분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마음이 진정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누군가가 물장구를 치는 듯한 소리가 나 덕배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멱을 감는 것인가? 덕배는 호기심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해 풀숲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내다보니 덕배는 자신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지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헉, 그도 그럴 것이 계곡물에 웬 여인이 눈부신 몸매를 드러내며 혼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여인의 미모는 이제껏 덕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절세미녀였으니 덕배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숨죽여 그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실은 속세의 인간이 아닌 마고선녀라는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밤이면 이 산에 내려와 목욕하고 아침이 밝아올 때면 하늘로 올라가고는 하다. 우연치 않게 오늘 덕배에게 자신의 모습을 들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마고선녀는 목욕을 마치고 바위 위로 올라와 자신이 벗었던 옷을 입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진정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고선녀는 덕배가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바위 위에 앉아 옷소매 속에서 옥퉁소를 꺼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고 애달았는지 덕배는 마고선녀의 연주에 흠뻑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처음 마고선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들끓던 마음이 어느새 음악에 취해 자신의 외롭고 서글픈 감정이 솟아올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마고선녀는 자신의 연주에 심취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덕배의 울음소리가 커지더니 통곡소리로 바뀌어 마고선녀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멈추고 덕배가 숨어있는 숲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에 누구신지요? 그제서야 덕배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너무 컸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들통이 나버려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어 쭈뼛거리며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저 아랫마을에 사는 총각이온데 인기척이 들려 호기심에 그만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왜 그리 서럽게 우신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덕배는 마고선녀가 화를 내지 않고 다정히 묻자 부끄러움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 자신의 처지와 마고선녀의 퉁소 소리에 도취되어 울음을 터뜨린 이유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 꽃피는 봄과 같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오는 법이지요.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셔요.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좋은 날이 올런지요. 물론이지요.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오늘 저를 만나 별일 없으셨지만 이 산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있어 잘못하면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녀님. 제가 결례를 범했는데도 온정을 베푸시고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마고선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덕배가 자신을 선녀라 부르며 큰절을 하자 문득 이 순박한 노총각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절을 하고 돌아가려는 덕배를 불러세웠습니다. 잠시만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을 바친 마고선녀는 품속에서 금으로 만들어진 방울을 꺼내 덕배에게 주었는데 얼떨결에 금방울을 받아든 덕배는 고마움에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리 귀해 보이는 물건을 저에게 주시는지요? 저는 선녀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저와 만난 인연으로 드리는 것이니 이 금방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효염이 있으니 부디 좋은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선녀님. 덕배가 고마움에 넋죽 엎드려 절을 하자 마고선녀는 그 모습을 웃음을 띠며 바라보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고개를 든 덕배가 앞을 보았을 때는 이미 마고선녀는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덕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고선녀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자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덕배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자신이 머슴으로 일하는 이대감 집에 가 일을 하는 와중에 남몰래 자신의 품에 있는 금방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진짜 꿈이 아니었구나. 멍하니 서서 혼잣말을 하는 덕배 등 뒤로 누군가 다가오더니 넋놓고 서 있는 그의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뭘 그리 넋놓고 서 있는 건가? 아이고 놀래라. 형님 언제 오셨어요?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덕배와 함께 일하는 서너 살 위의 손길이라는 사내였는데 평소 덕배와 호영호재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뭔 생각을 그리 하길래 사람이 온 것도 모르나? 제가 생각할 게 뭐가 있나요? 그저 답답해서 그렇지요. 이 사람 참 그건 그렇고 이따 일이 끝나고 제동 아재 집에 한번 들릴까 하는데 괜찮으면 같이 한번 가보자고. 제동아재요.
송길이 말한 제동아재는 덕배와 같이 이대감 집에 일을 하던 나이든 노인이었는데 지난달부터 병이 들어 일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일을 마치고 마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제동 아재 저 송길이에요. 집에 계세요? 송길이 다 무너질 듯한 초가집 앞에서 소리 내 주인을 청하자 한참 있다 초가집 문이 열리더니 늙고 수척해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송길이하고 덕배 아닌가? 자네들이 여기까지는 웬일인가? 아재 아프신 데는 좀 어떠세요? 아이고 그렇지 뭐 그나저나 먼 길 왔는데 누추하지만 들어오라고.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제동아재는 잠깐 움직이고 기력이 다했는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여기까지 와줬는데 내가 이 모양이라 대접을 제대로 못하는구먼.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편히 쉬고 계셔요. 그리고 이건 두고 챙겨 드세요. 손길이 한 손에 챙겨온 보따리를 내밀자 제동아재가 서글픈 표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뭘 이런 걸 가져왔나 미안하게. 별거 아니니까 챙겨 드세요. 안 사람이 아재 갖다 드리라고 뭘 챙겨주더라고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지난 이야기들을 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덕배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계셔보세요. 뭘 보여준다는 겐가? 그게 잠시만요. 송길과 제동아재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덕배를 쳐다보자 그가 품 안을 뒤적이더니 반짝이는 금방울을 꺼내었습니다. 아니 자네 이런 귀한 금방울을 어디서 났는가? 그걸로 뭘 하려고? 그게 잠깐만 이 방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덕배가 머뭇거리며 손에 든 금방울을 흔들자 청명하면서도 영롱한 방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찌 이런 소리가? 두 사람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사이 덕배는 계속해서 금방울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금방울 소리를 내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덕배가 방울 소리를 멈추자 제동아재는 마치 꿈에 취한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 방울 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내 정신을 놓고 있었구만. 그건 그렇고 몸이 이상하네. 말을 하며 제동아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는데 환한 표정으로 덕배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덕배 그 방울 소리를 들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자네 무슨 도수를 부리는 겐가? 그 말을 들은 덕배는 어젯밤 만난 마고선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는 금방울 소리로 제동아재의 병을 그날로 다 치료해주고는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송길은 귀신을 보는 듯 덕배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그 방울은 뭐고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건가? 손길이 정색을 하며 묻자 덕배는 잠시 고민하다 지난 저녁에 겪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덕배의 말을 들은 송길은 반신반의했지만 눈앞에 금방울이 떡하니 있으니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배 지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형님 해가 지는데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자고요. 힘들겠지만 한 번만 더 그 방울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네. 송길이 못 내켜하는 덕배의 손을 잡아 끌며 데리고 간 곳에는 자신의 먼 친척벌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덕배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금방울로 소녀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배와 금방울에 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어 용한 의원도 못 고치는 중환자도 살려낸다는 소문에 덕배에게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몰려들게 되니 덕배는 오랫동안 하던 머슴 생활까지 그만두고 많은 재물을 얻어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덕배의 집을 찾아온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의원님 계신가요? 자신을 의원이라 부르는 소리에 덕배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 나이든 노파가 한 손에는 짐꾸러미를 들고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다름 아니라 의원님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 딸만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정하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시죠. 노파는 덕배의 말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어려서 시집을 와 시집살이 10년이 넘어서 어렵사리 딸 하나를 낳아 키웠는데 얼마 안 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만 의지하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어렵사리 먹고 살다
몇 달 전부터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지금은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당장 따님이 계신 집으로 가보시죠.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 은혜는 제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노파를 따라 덕배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에 도착해 방 안에 들어가 보니 20여 세 정도 되는 처녀가 피골이 상접한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중병에 걸려 며칠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보였는데 덕배가 처녀의 옆에 앉아 금방울을 꺼내 들고 흔들자 청명한 방울 소리가 온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방울 소리를 듣던 처녀의 가쁜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더니 얼마 지나 고르고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한결 나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일 다시 찾아와 따님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노파를 두고 덕배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 며칠을 더 노파의 집에 들러 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나흘이 지나자 노파의 딸은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준 덕배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니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덕배는 그녀의 어려운 형편을 눈치채고 아무런 보답도 받지 않고 돌아가자 그 다음 날부터 두 모녀가 덕배의 집에 함께 찾아와 식사부터 온갖 허드렛 일을 해 집안일을 돌보며 덕배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덕배도 언제부턴가 두 모녀의 도움이 싫지 않은지 받아들였고 차츰 시간이 지나며 덕배와 처녀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어머니는 집안일을 핑계로 일찍 돌아가고 모든 일이 끝나고 덕배와 처녀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덕배는 어색함과 묘한 감정이 몰려와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집안일을 돌봐주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제 목숨까지 살려주시고 아무런 보답도 못 드렸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요. 덕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깊어지는 것을 알고는 오늘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어머니와 두 분이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러니까 그게 밤에 산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위험하고 또 저희 집에 남는 방도 있으니 두 분이 함께 지내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배의 제안에 처녀는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이고 있자 덕배는 있는 용기를 모두 꺼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지 않으시면 평생 이 집에 사셔도 됩니다.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덕배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는 처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받아만 주신다면 평생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날 덕배와 처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후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좋은 날을 잡아 혼례식을 올렸고 처녀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세 사람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덕배의 소문은 널리 퍼져 인근 마을에 사는 소부자라는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인물에게도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소부자는 평소 재산이 넉넉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았건만 한낱 머슴인 덕배가 보물을 얻어 부자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소문에 탐욕이 일어 늦은 밤 덕배가 마구 선녀를 만났다는 산을 홀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선녀인지 무당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여인 그림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만. 도대체 선녀를 어디서 만났다는 거야? 거 선녀 양반 어디 숨어있는지 그 얼굴 한번 보여주시오. 소부자가 제풀에 지쳐 아무도 없는 산 중에서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 하나 없자 동이 떠오를 때까지 산을 헤매다 지쳐 파김치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소부자의 행동이 며칠 동안 계속되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니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소부자를 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재산이라면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더 가지려고 저렇게 욕심을 부려? 저러다 천벌을 받지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이런 소부자를 사람들이 욕하고 있을 때 이 고을에 영악하기 그지없는 소월이란 기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소부자의 소문을 듣고 기막힌 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소월은 그날 저녁 비단 옷을 갖춰 입고 온갖 화장을 하고는 소부자가 올라오는 산에 올라 그가 올 시간에 맞춰 통소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소월이 가야금은 물론 통소 연주까지 남정네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온갖 기회를 익혔으니 그 퉁소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애달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침 산속을 헤매던 소부자의 귀로 청명한 퉁소 소리가 들리니 소부자는 크게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마고인지 뭔지 아는 선녀를 만날 수 있겠구나. 내 반드시 이 선녀에게 세상 귀한 보물을 얻어내고야 말겠다. 소부자가 숨을 헐떡이며 퉁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자. 과연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바위 위에 앉아 퉁소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부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짐짓 모른 채 시치미를 떼고 있다. 그가 손을 비비며 자신의 앞까지 걸어오자 퉁소 연주를 멈추고 소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 밤에 산중까지 오셨습니까? 소부자를 기다렸던 소월이 시치미를 떼고 묻자 소부자가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퉁소 소리가 하도 애끓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요. 제 퉁소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예, 물론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절절한지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요. 그러셨군요. 그럼 퉁소 연주가 다 끝났으니 그만 돌아가 보셔야겠군요. 소월의 말에 소부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런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소문을 들으니 전에 어려운 총각에게 보물을 나눠주셨다는데 저 역시 어려운 처지의 홀어머니와 줄줄이 딸린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는 마음에 염치 없지만 선녀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를 어찌하면 좋지요? 이미 제가 가진 보물을 착한 이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지금 가진 것이 하나 없네요. 네, 모두 주고 하나도 없다고요. 소부자의 안색이 흑빛이 되자 소월은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소부자를 속이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네,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요? 네, 그것은 불로 주로 모두 마시면 신선이 되어 1000년 동안이나 살 수 있는 영약이랍니다. 신선이 되고 1000년이나 살 수 있다니? 그런 보물이 있으시면 저도 나눠주십시오. 네, 근데 어쩌지요? 불로주를 만들고 딱 한 가지 귀한 재료가 없어 마저 완성을 못하고 있네요. 딱 1000냥만 있으면 마지막 재료를 구해 불로주를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아쉽네요. 헉, 1000냥이라니? 소월의 말을 들은 소부자는 1000냥이란 말에 기겁하고 놀랐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신선이 되어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면 그깟 돈 1000냥이 뭐가 아깝겠는가? 내 모든 재산을 팔아 1000냥을 마련하고야 말겠다. 소부자는 자신이 1000냥을 구해올 테니 다음날 이곳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저녁 있는 재산을 급히 처분해 만든 돈 1000냥을 들고 소부자가 소월을 만나러 찾아오자 그녀가 바 위에서 퉁소를 불고 있다. 소부자가 온 것을 확인하고는 연주를 멈추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네, 선녀님과 약조대로 돈 1000냥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러시면 가져오신 돈을 바위 위에 놓으시고 눈을 감고 있으셔요. 네, 눈을 감으라고요. 네, 눈을 꼭 감으시지요. 그녀의 말에 소부자가 눈을 감고 더듬거리며 돈주머니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이걸 받으시지요. 소월이 소부자의 손에 자기 병을 쥐어주자 소부자가 술병을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돌아가셔서 매일 밤 자정에 꼭 한 잔씩만 드셔야 돼요. 많이도 적게도 아니 되고 꼭 한 잔이요. 이 술을 한 병 마시게 되면 신선이 되실 테니 명심하실 것은 불로주나 오늘 일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면 아니 되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날에는 천벌을 받게 될 테니 꼭 명심하셔요.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길로 소부자는 술병을 꼭 안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고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된 소월은 어디론가 사라져 그 이후로 그녀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른 뒤 소부자는 알거지가 되어 집도 절도 없이 구걸을 하는 처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소부자가 끝없는 욕심을 부려 하늘에서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소부자를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덕배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지방 어느 어촌 마을에 한 젊은이가 바닷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한참 낚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상한 물체가 해변으로 둥둥 떠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살펴보자 꼭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자 신기하게도 그것은 돌로 만들어진 돌부처였습니다. 청년은 그 돌부처를 보고 크게 놀라 진짜 돌로 만들어진 것인지 만져보았는데 분명 묵직하고 단단한 돌을 깎아 만든 돌부처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거운 돌부처가 어떻게 가라앉지 않고 바닷물에 둥둥 떠올 수 있지? 청년은 신기해하며 돌부처를 들어 옮기려고 힘을 써보았지만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청년이 아무리 용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돌부처를 쳐다보고 신기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대로 돌부처를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힘을 써서 들어보려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 돌부처를 들어 옮길 수가 없자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네.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청년은 곧바로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돌부처에 관한 일을 이야기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청년의 말을 듣고는 못 믿어하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돌부처가 어떻게 물에 뜰 수 있다는 게야? 자네가 물먹은 나무를 돌로 잘못 봤겠지? 아니에요. 분명 돌부처가 맞다니까요. 그리 못 믿으시겠으면 저랑 가서 확인해 보시자고요. 청년이 정색을 하며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못 믿어하면서도 청년을 따라 바닷가로 몰려갔습니다. 청년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에는 정말로 돌로 만든 부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돌부처를 보고 크게 놀라워하며 신기한 일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돌부처는 그 크기가 사람의 몸보다 조금 더 크고 육중해 보였는데 사람들은 그 무거워 보이는 돌부처가 바닷물에 가라앉지 않고 해안가까지 떠내려온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하면서 그 돌부처를 마을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중 덩치 큰 젊은이 한 명이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는데 이 젊은이는 동네에서 힘께나 쓴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돌부처를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 다들 나와보세요. 그 젊은이가 큰 소리를 치며 돌부처에게 달려들어 힘을 써보았지만 돌부처는 꼼짝도 하지 않아 젊은이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끙끙거리며 애를 써보아도 역시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 모두 달려들어 한꺼번에 힘을 써보자고. 그 말에 마을의 장정들 서너 명이 나와 돌부처를 붙잡고 들어 올리려 힘을 써보았지만 역시나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먼. 아무리 돌로 만들어졌어도 이만한 사람들이 힘썼으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정상인데 어찌 이리 꼼짝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마을 장정들이 힘이 빠져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 사람들 속에서 구경하던 호리호리한 청년 한 명이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비웃으며 그 청년을 나무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힘쓰는 장정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자네가 무슨 용 쓰는 재주가 있다고 이걸 혼자 든다는 게야. 그러다 괜히 몸 다칠 수 있으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하면 되니 시도나 한번 해보지요. 말을 마친 청년이 돌부처 앞으로 걸어가 돌부처를 붙잡고 힘을 쓰려 하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청년을 만류하였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게나 이 사람아 괜히 무리하지 말고 어서 나오라고. 허나 청년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귀담아 듣지 않고 혼자 돌부처를 붙잡더니 천천히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그리 꼼짝도 하지 않는 돌부처가 들어올려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가벼운 나뭇가지처럼 어깨 위로 번쩍 들어올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고 말았는데 수백 근이나 나갈 것 같은 돌부처를 저리 힘없어 보이는 청년이 번쩍 들어올리다니 사람들은 그 청년을 귀신 보듯이 바라보며 감탄하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도술이라도 부리는 게야. 어찌 저럴 수 있나? 사람들이 놀라 멍하니 바라보는 와중에 청년은 돌부처를 들어다 모래사장 밖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청년은 현덕이란 이름의 마을에서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며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데다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워 평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덕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느 스님을 길가다 만나 스님이 다리를 다쳐 걸음을 못 걷자 자신이 스님을 얻고 스님이 가려던 절까지 데려다주는 꿈을 꾸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돌부처가 사람을 알아보나 보네요. 현덕이가 어디 보통 효자인가요? 허면 이런 부처님을 모시려면 아무 곳에나 모실 수 없는데 어찌 해야 하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할 때 이 마을의 촌장인 늙은 노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런 부처님을 모시려면 사찰을 세워 제대로 모셔야 하네. 마침 우리 마을 청계산 소목골이 절터로는 제격이니 거기다가 절을 세우도록 하지. 촌장이 말을 마치고 돌부처를 마을 장정들에게 들으라고 시키자 장정 서너 명이 다시 들어올려 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아 다시 현덕에게 들게 하고 촌장을 따라 청계산으로 향하였습니다. 현덕이 돌부처를 등에 업고 촌장과 나란히 앞서가고 그 뒤를 마을 사람들이 따라 걸었는데 이런 신기한 일을 겪은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저 신비한 돌부처가 자신의 마을로 흘러들어온 것이 예산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부디 마을에 복된 일이기를 바라며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청계산 소목골까지 거의 다 왔을 무렵 현덕이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좀 쉬었다 가야겠네요. 왜 무거운가? 내 돌부처가 너무 무거워 힘이 빠져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드네요. 그렇다면 쉬어가세. 촌장의 말에 현덕도 돌부처를 내려놓고 땀을 식히며 쉬었고 뒤따르던 마을 사람들도 자리를 잡고 바람을 맞으며 앉아 쉬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땀을 식히고 다시 출발하려 채비를 하고 일어서자 촌장이 현덕에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니 힘을 내게 돌부처를 다시 업고 출발하자고. 촌장의 말에 현덕이 돌부처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제까지 현덕의 손에 가볍게 들렸던 돌부처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덕이 있는 힘을 다해 돌부처를 들어올리려 애써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자 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이 아무리 힘을 줘도 돌부처가 너무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이제껏 잘 들고 왔는데 어찌 안 들리는 게지? 그렇다면 모두 힘을 합쳐 한번 들어보게나. 예. 촌장의 말에 마을 장정들이 모두 나와 힘을 합쳐 돌부처를 들어올리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돌부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쳐다보던 촌장이 나서며 마을 장정들을 만류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만둘 두게 이 자리가 절을 지을 자리인가 보네. 부처님이 꼼짝도 안 하는 건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려는 것일게야. 그러니 이곳에다 절을 세워 이 돌부처님을 모시자고. 촌장의 말에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절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 동안 틈틈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절을 짓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는데 수개월이 걸린 끝에 마침내 절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절을 다 짓고 돌부처를 옮기는 날 마을 사람들과 근방의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까지 구름같이 몰려 현덕이 돌부처를 옮기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현덕은 다소 떨리는 마음으로 돌부처를 안아들었는데 지난날 꼼짝도 않던 돌부처가 너무나 가볍게 들어올려지자 그 광경을 마음 조이며 지켜보던 사람들에게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문대로 보통 영험한 부처님이 아닌가 보네요. 이런 부처님을 우리 마을에 모셨으니 큰 복이에요.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물론 주변의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돌부처님을 찾아와 절을 하고 소원을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부처님의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 절은 날로 북적였고 스님들 역시 수행을 하려 이 절을 찾으니 덩달아 마을까지 날로 번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돌부처를 옮긴 현덕은 그 효성으로 돌부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소문이나 인근 마을에 참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신부로 맞이하는 경사스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이 절에 도둑이 들게 되었는데 평소 이 절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 곡식과 귀한 재물이 넘쳐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 도둑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둑이 절 구석구석을 헤매며 뒤져봤지만 값비싼 물건은커녕 돈 나가는 물건 하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스님들이 입는 옷가지와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소문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값 나가는 물건은커녕 죄다 허름한 것밖에 없구만. 그는 혼자 투덜거리며 이리저리 살피다 부엌 부뚜막에 걸려있는 가마솥을 발견하고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이것이라도 가져가야겠다. 도둑은 가마솥을 번쩍 들고는 절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행여라도 들킬까봐 살금살금 절을 벗어나 산길을 내려오는데 왠지 모르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확인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왜 이리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도둑은 혼자 말을 하며 서둘러 산을 내려갔는데 얼마 못 가 들고 있는 가마솥이 무거워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절에 찾아오는 손님부터 스님들까지 수십 명이 먹을 밥을 하는 가마솥이라. 그 크기가 일반 솥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데다 두껍기까지 하니 그가 힘이 없었으면 이만큼 들고 산길을 달려오기도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몸도 지치고 졸음이 밀려와 나뭇가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들려오는 새소리에 그가 눈을 뜨고 살펴보니 동이 터오르며 새벽녘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차버렸구나. 이러다 지나는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낭패를 보겠구만. 도둑이 서둘러 가마솥을 머리에 들고는 다시 산길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절에서는 주지 스님이 염불을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하다가 그 안에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부엌 안에서 웬 사내 하나가 가마솥을 머리에 들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을 뱅뱅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산에는 주지 스님이 온 것도 모른 채 숨을 헐떡이며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주지 스님이 그자의 행색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도둑이라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나와 자고 있던 다른 스님들을 깨웠습니다. 주지 스님 무슨 일이신지요? 조용히 나와서 부엌으로 가보게. 아무래도 절에 도둑이 든 것 같네. 도둑이라고요? 깜짝 놀란 스님들이 땔감으로 쓸 장작더미에서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부엌으로 몰려갔습니다. 사내는 그때까지도 가마솥을 들고 부엌 안을 계속 뱅뱅 돌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젊은 스님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방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웬 놈이냐? 그 가마솥을 내려놓지 못할까? 스님들이 큰 소리치며 사내에게 달려들자 그제서야 머리에 들고 있던 가마솥을 땅에 떨어뜨리고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오? 사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길을 내려가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산을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서둘러 뛰어 내려가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부엌 안에 있으니 마치 귀신이라도 홀린 듯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내를 보고 스님 한 명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어디 도둑질할 것이 없어. 절에서 밥해 먹는 솥을 훔쳐가느냐? 그리고 도둑질을 했으면 달아날 것이지 왜 솥을 머리에 이고 빙빙 돌고 있는 것이야? 스님의 말을 들은 사내는 문득 깨닫는 바가 있어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소. 가다가 지쳐 나무 밑에 잠까지 자고 동이 터오르는 것까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스님의 호통 소리를 듣고 갑자기 부엌 안을 뱅뱅 돌고 있으니 내가 귀신에라도 홀린 것 같습니다. 사내의 말을 들은 스님들은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영험함에 의해 도둑이 부엌을 빙빙 돌며 산길을 걷는 것이라 착각하도록 만들어 절의 가마솥을 지켰다 생각했습니다. 나무아미 타불. 스님들은 그 후로 부처님 앞에서 정성껏 제를 올렸고 도둑질한 사내는 죄를 대신해 절에 남아 스님들과 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굳은 일을 하며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남은 여생을 절에서 봉사를 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절의 이름은 죽사라고 불리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황폐해져 허물어져 버렸고 돌부처님도 사라져 이야기로만 전해 내려오던 중 1986년에 몽산리에 사는 문시성의 주민의 밭에 묻혀있는 돌부처를 발견해 감정해본 결과 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돼 문화재로 지정해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순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기에 나라의 가뭄이 심해 흉년이 들자 온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져 백성들이 배고픔에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금주령을 내려 술을 빚거나 마시는 행동을 엄격히 금했으며 어길 시에는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리들에게 금주령을 어긴 자를 잡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문책을 하자 출세에 급급한 관리들은 죄인들에게 거둬들이는 벌금의 2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발하는 이에게 나눠주고는 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일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도 큰 돈이 생기니 주변에 누군가 몰래 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만 들려도 서로 고발하고 의심에 찬 눈초리로 감시하니 민심은 점점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부에 속한 다모 김조이에게 은밀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김조이는 여인의 몸이지만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지닌 데다 무예 실력 역시 뛰어나 저잣거리에서 설치는 왈자들도 두려워하는 다모였습니다. 그녀의 키는 5척이 넘었으며 앉은 자리에서 고기 2근의 막걸리 3사발을 단숨에 들이켜버려 그녀를 여인이라고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남정네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날 상부의 명령을 받은 조이는 그녀의 분신 같은 쇠도리깨를 치마 속에 차고 고참인 오포교와 함께 금주령을 어긴 자를 잡기 위해 포도청을 나섰습니다. 어떤간 큰 자가 이런 시기에 술을 만들어. 얼마나 배포가 큰지 그 자의 면상을 한번 보고 싶구만. 옆에서 같이 걷던 오포교가 너스레를 떨자 조이가 그를 힐끔 보더니 낮은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오늘 잡아드릴 자는 일반 양민이 아니라 쇠락한 양반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일이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모양이니 이따 도착하면 오포교님은 밖에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지켜주시죠. 제가 혼자 들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야 좋지. 뒤는 나한테 맡기고 자네가 들어가서 매끄럽게 처리해주게. 네, 그렇게 하지요. 그녀가 서리빨 같은 기세로 저잣거리 한복판을 걸어가자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녀의 앞을 터주기 바빴습니다. 2 사람이 한참을 걸어 한양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도착해 어느 초가집 앞에 이르자 조이가 오포교에게 눈치를 한번 보내고는 쌀인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청하였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그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방문이 열리더니 나이든 노파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급히 나와 보았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들어와 큰 소리 내는 것이오. 노파가 한눈에 보기에도 눈앞에 선 젊은 처자가 평범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아 긴장하는 태도로 물었습니다. 저는 포도청에서 나온 김조이라는 다모입니다. 밖에 서 계신 분은 제 고참인 오포교님이시고 저희가 부인 댁에 오게 된 것은 이 댁에서 몰래 술을 빚었다는 밀고가 들어와 잠시 수색을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노파가 사색이 되더니 말까지 더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술을 빚는다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이오. 우리 집에서는 술은커녕 당장 먹을 쌀도 넉넉치 않으니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하셨소. 그러니 그런 일은 다른 집에 나가서 알아보시오. 저희는 상부의 명령에 따를 뿐이니 부인은 비켜주시지요. 무례를 범하지 않게 집안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하며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노부인이 그녀의 옷깃을 잡으며 사정하였습니다. 이보시오, 우리 집에는 술이 없다는데 왜 이러는 것이오? 부인 이러시면 공무를 방해하게 되시는 겁니다. 더 방해하지 마시고 물러나 계시지요. 조이가 엄정한 눈길로 노파에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들어가자 노파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안방문을 열자 나이든 노인이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자리에 누워있어 차마 그곳을 수색하지 못하고 나와 부엌으로 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찾는 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조이가 뒤뜰로가 모여있던 장독대에서 하나씩 살펴보자 그 중에 작은 장독 안에 담겨있던 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아까부터 초조한 기색으로 쳐다보던 노부인은 조이가 술 항아리를 발견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 꿇어앉아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이가 술 항아리를 들고 노부인 앞으로 와 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추궁하였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 국법으로 금주령을 내렸사온데 양반가의 부인께서 함부로 술을 빚어 국법을 어기시다니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신 겁니까? 그녀의 서리빨 같은 다그침에 노부인은 손을 모으고 싹싹 빌며 애원하였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오. 이 늙은 노인이 술을 빚어 무엇에 쓰겠소. 그저 우리 집 늙은 영감이 지병이 심해져 밥 한 숟가락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길래 남의 집에서 빌린 쌀로 만든 술은 그나마 한 잔씩 넘기더구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빚은 것이라오. 그러니 제발 늙은이들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노부인의 말을 들은 조이는 얼굴에 안타까운 빛이 떠오르며 아무 말 없이 한참을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국법이 엄명하다고는 하나 노부인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오늘 이를 눈 감아주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큰 화가 미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던 조이가 항아리를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그 안에 담긴 술을 아궁이 속에 확 쏟아붓고는
노부인에게 와 말하였습니다. 부인 오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늘 일을 알게 되었다간 부인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무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노부인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해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럼요.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술을 빚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은 부인의 사정이 딱해 눈 감아드렸지만 또 한 번 밀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도 어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내 2번 다시 술을 빚지 않을 테니 그 점 일랑 염려하지 마시오. 조이는 그렇게 노부인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은 후 태연이 안색을 바꾸고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뭐가 좀 나오던가? 기다리던 오포교가 지루했던지 하품을 하며 그녀에게 묻자 조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누가 고변했는지 엉뚱한 사람 잡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술은커녕 늙은 노인들 먹을 쌀도 없는 집인데 무슨 수로 술을 담가 먹겠습니까? 아이고 요새 너나 할 것 없이 돈에 눈이 멀어서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만. 어쩌려고 세상의 일이 돌아가는지 참. 그러게요. 포교님은 혹시 이번 일을 누가 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 낸들 그걸 어떻게 알겠나? 보통 이런 일들은 가까운 주변에서 돈 때문에 벌이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 그렇군요. 일단 포도청으로 돌아가시지요. 그래 가자고 괜한 헛걸음만 했네 그려. 그렇게 두 사람은 포도청으로 돌아가 그날의 일을 고하고 일이 조용히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다음 날 조이가 다시 노부인 댁에 방문하며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녀가 한 손에는 장터에 들려 콩죽 한 사발을 사들고 노부부의 집을 다시 찾아 주인을 청하였습니다. 부인 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노부인이 조이를 다시 보게 되자 두려움에 찬 얼굴로 나와 말하였습니다. 다모 처자가 무슨 일로 우리 집에 또 오신 게요.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이오. 노부인의 말에 그녀가 안심하라는 듯 웃음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이거 받으시지요.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콩죽을 내밀자 노부인의 얼굴이 조금 풀어지며 말하였습니다. 뭐 이런 걸 다 갖고 오셨소. 2번이나 발걸음했는데 마땅히 대접해드릴 게 없구려.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사온데 혹여라도 부인께서 술을 빚은 일을 아는 이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을 알렸다가 무슨 병고를 당하려고 그리하겠소. 나 역시 주워들은 이야기가 있어. 술을 빚은 건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오. 노부인의 말에 조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시면 혹시라도 술을 나눠주신 일은 있으신가요? 그녀의 이번 물음에 노부인의 얼굴에 어두운 낯빛이 떠오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성묘가는 시숙이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마땅히 대접할 게 없어서 술 한 사발 대접한 적은 있어요. 그게 정확히 누굽니까? 우리 남편의 친동생이요. 설마 그이가 우리를 고발했다는 것이요. 노부인도 그제야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눈치채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조이는 얼굴 가득 분노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부인에게 시숙이라는 자의 용모를 파악한 후 이자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바람이 통했는지 얼마 안가 이 자를 만날 수 있었으니 시숙이라는 자가 마침 포도청으로 가는 길목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자신이 밀고 한 대가를 받으려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조이가 그를 유심히 보다 확신이 서자 그의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김노인의 동생이 되는 이가 맞소. 그녀의 말을 들은 시숙이라는 자가 깜짝 놀라 쳐다보다 이내 포도청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해벌쩍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맞소, 내가 바로 그 집 동생 되는 사람이오. 안 그래도 기다리다 목이 빠지려는 참인데 그 일은 잘 처리되었소. 그의 말에 조이는 쌓여있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오며 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아이고! 순간 시숙이라는 자가 뺨 한 대에 널브러져 버렸고 조이는 그런 그를 보며 큰 소리로 욕하였습니다. 양반이라는 자가 자신의 형수와 형을 밀고 한 것이냐? 아무리 재물에 눈이 멀었어도 다 죽어가는 형을 위해 형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돈의 가족을 팔아넘기다니. 너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로구나.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뭔데 양반을 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자고로 매보다 더한 약은 없지.
오늘 제대로 내 버릇을 고쳐주마! 그녀가 분노에 사로잡혀 그 자의 뺨을 한 대 더 때려주자 이자가 사람 살려달라는 고함을 질러대며 이 일대는 한바탕 난리가 나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포도청에서도 이 소란을 들었는지 몇 명이 나와 살펴보다 드자비질을 벌이고 있는 조이를 알아보고 달려와 두 사람을 뜯어말렸습니다. 곧 두 사람은 포졸들에 의해 포도청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넓은 포도청 앞에 끌어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하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으니 곧 관청을 관리하는 주부가 나와 그들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나라에서 비록 국법으로 술을 금지하였으나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조금의 술을 빚은 것을 친동생이라는 자가 돈에 눈이 멀어 형수를 고발하였으니 이는 인륜을 돈에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이런 무도한 것이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조용! 조이의 말을 듣고 있는 주부가 시숙이라는 자의 말을 끊고 계속하기를 명하였습니다. 금수도 배가 고프다고 제 가족을 해치지는 않는 법. 하물며 양반이라는 자가 어찌 재물의 친형제를 팔 수가 있습니까? 그녀의 말을 들은 주부는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정을 살펴보니 그녀의 행동은 정의롭고 칭찬받아야 마땅했지만 국법을 지켜야 하는 관인의 몸으로 죄를 덮어주고 백주 대낮에 양반을 쥐어 팬 것은 그로써도 도저히 덮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옆에 있던 아전을 불러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복의 저자에게 관례대로 몇 푼 쥐어주고 얼른 돌려보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이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용해질 때까지 감옥에 가둬놨다가 나중에 풀어주도록 하게. 주부의 명령에 아전이 시숙이란 자에게 돈을 쥐어주고는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자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버티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니 돈 몇 푼으로 일을 무마시키려는 것이오. 양반을 능멸하고 국법을 우습게 여긴 저것이 엄벌받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생각지 않게 이자가 물러서지 않자 주부는 속으로 터져나오려는 화를 참으며 아전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성질 같아선 저자에게 곤장을 내리고 싶지만 더 시끄러워져 봤자 좋을 일 없네. 포졸들에게 성치 않은 곤장을 갖다 사정을 보아가면서 조이에게 내리치라 하게. 그의 명을 받은 아전도 조이에게 곤장을 쳐야 하는 포졸들도 모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조이 혼자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의연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살피는 건 의롭다 하겠지만 나라에는 엄연히 국법이 있는 법, 법을 집행해야 하는 관인의 몸으로 이를 어겼으니 이제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하여 다모 김조이에게 곤장 20대를 내리니 앞으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판결을 내린 주부가 더는 보지 않겠다는 듯이 쌩하니 자리를 떠나버렸고 시숙이라는 자가 뭐라 불만을 표시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눈초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껴 입을 다물고 조이가 곤장을 맞는 장면을 지켜보며 있었습니다. 한 대요? 2대요. 곤장을 맞는 조이를 보며 시숙이라는 자는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곤장을 치는 포졸들은 난감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이가 곤장을 다 맞고 난 뒤 포도청 뒷방에서 누워있을 때 누군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곤장을 맞은 조이가 걱정돼 주부가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주부가 조이의 안색을 살피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원은 다녀갔느냐? 네, 좀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떠하냐? 혹여라도 장독이 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사정을 봐주셔서 그리 심하진 않습니다. 주부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아니다. 너에게 벌을 내리긴 했지만 나 역시 그 자가 괘씸하기 그지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조정의 메인 몸이니 큰 소란을 일으켜 좋을 일이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라. 주부가 품속에서 돈 꾸러미처럼 보이는 것을 내밀자 그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특해서 주는 것이다. 며칠 집에서 요양하면서 이 돈으로 약이라도 지어 먹거라. 아닙니다. 소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송구하온데 어찌 돈까지 주시옵니까? 어허,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손이 뭐가 되겠느냐. 어른으로서 내리는 것이니 더는 사양 말거라. 주부의 말에 그녀도 더 이상은 사양하지 못하고 돈꾸러미를 받고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주부가 돌아가자 그녀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와 그날 밤 쉽게 잠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관청을 나서는 조이가 걱정돼 동료 포졸들이 따라 나서며 그녀를 배웅해 주었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녀는 집이 아닌 어디론가 향하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그녀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노부인의 집이었는데 마당에서 집안일을 하던 노부인이 그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하고 달려나왔습니다. 다모처녀 어찌해서 그런 일을 하셨소? 부인께서 어떻게 제 일을 아십니까? 어젯밤에 시숙이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었어요. 이자가 또 이런 짓을. 조이가 분노에 찬 표정을 짓자 노부인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시숙도 충분히 혼이 났으니 다모처녀도 마음을 푸시구려. 그나저나 이 늙은이들 때문에 꽃 같은 처자의 몸이 상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며칠 쉬면 거뜬히 나을 테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게 다 내 잘못이오. 차라리 그때 내가 벌을 받았으면 다모처녀가 이리 험한 일을 안 겪었을 터인데.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조이가 품속에서 주부에게서 받았던 돈꾸러미를 꺼내 노부인에게 내밀자 그녀가 그것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어르신 약값에 보태시지요. 그제서야 조이가 내민 것이 돈꾸러미인 것을 안 노부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마다하였습니다. 아니요, 이럴 수는 없어요. 나 때문에 다모처녀가 큰 곤욕을 치렀는데 재물까지 받는다니. 이 늙은이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노부인이 한사코 마다했지만 조이가 노부인의 손에 돈꾸러미를 쥐어주고 그녀의 손을 꼭 한번 잡아주며 말하였습니다. 이 돈은 주부께서 제게 상으로 주신 겁니다. 저뿐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이니 부인께서는 더 마다하지 마시고 이 돈을 받으시지요. 그렇게 말한 조이가 노부인에게 예를 표하고는 그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다모처녀, 고맙소. 정말로 고마워요. 멀어져가는 조이의 등에 노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조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만 갔습니다. 이후로도 조이는 비록 다모라는 낮은 신부님에도 의롭지 않은 일에는 발벗고 나섰고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조이를 어느 장정 못지않은 여장부라고 불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